예, 요번에 다루는 철학자는 이제 카플란, 그쵸? 지시사 이론 요 5장인데, 예, 발제문은 이제 저 교과서를 정리를 한 걸로 중심으로 한번 예 갈게요.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카플란 참고하실 분은 참고 삼아서 이제 카플란 원문을 이제 정리를 한 걸 좀 올렸는데, 그 원문이랑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 해설해 놓은 거랑 좀 난이도 괴리가 좀 엄청나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비교적 되게 간명하게 좀 설명이 돼 있거든요. 맥긴이 정리를 잘했는데, 그 원문은 이게 무슨 지금 양화 내포 논리하고 무슨 가능세계 이론 무슨 이런 무슨 카르납이 구성했었던 무슨 세멘틱 모델 티오리 이런 것들, 저희가 잘 모르는 좀 낯선 배경 지식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원문인 것 같은데, 이 맥긴이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잘 걸러서 이제 요지만 딱 남겨서 좀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요거를 예 중심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발제문을. 예. 내포와 외연. 그래서 먼저 이제 내포 개념이랑 외연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카플란이 요 개념을 어떻게 좀 응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제 우연적 문장과 그 진리값을 설명을 하기 위해 내포와 외연이라는 두 개념이 도입된다. 먼저 내포란 우연적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말한다. 그쵸. 이제 문장의 의미는 이제 그것이 표현하는 명제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자, 한편 외연이란 이제 우연적 문장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갖는 진리값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리값, 이제 문장이 갖는 진리값이 이제 외연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내포, 즉 명제는 가능세계에 따라 여러 가지 외연, 즉 진리값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내포와 외연의 구분은 이제 뜻과 지시체에 관한 프레게 구분과 유사하고요. 카플란의 내포 개념은 이제 내포가 가능세계를 논항으로 해서 진리값을 값으로 산출하는 함수라고 생각한다. 이제 원문을 보면 원래 이게 카르납의 생각이래요. 이제 루돌프 카르납이 이제 내포가 뭐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논항으로 이제 해가지고 진리값 외연을 산출하는 함수를 이제 내포라고 하자, 이렇게 카르납이 의미와 필연성이라는 이제 저작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카플란이 이제 그 개념을 끌고 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표사에 관한 자기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요 개념을 좀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플란은 어쨌든 이제 내포가 함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내포는 이제 각각의 세계를 인풋으로 해서 외연을 아웃풋으로 내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포를 통해 문장의 외연을 결정하는 과정은 문장의 진리 조건, 이제 어떤 조건에서 참이되고 어떤 조건에서 거짓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장의 진리 조건이란 해당 문장이 참이되는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문장뿐만이 아니라 문장 성분인 문장을 이루는 성분인 한정기술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한정기술구의 외연은 그것이 지시한 대상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 할 때 프레게가 어떤 명제의 뜻이 있고, 이제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체가 이제 참값이나 거짓이고,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제 한정기술구나 고유 이름들의 뜻이 있고, 또 뜻이가 이렇게 이제 뜻을 통해 이제 결정되는 지시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한정기술구의 외연은 그것이 지시 대상인데, 이 외연은 이제 어떤 가능세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이라는 한정기술구의 외연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지만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이 요 안경을 발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 한정 기술구가 벤저민 프랭클린을 가리키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이 요 안경을 발명하지 않고 뭐 토머스 제퍼슨이 이 안경을 발명을 했다고 하는 뭐 그런 가능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가능 세계에서는 이제 토머스 제퍼슨이다. 이제 이때 이제 한정 기술구의 이제 내포, 한정기술구라는 이제 한정기술구의 내포라는 함수는 이제 어떤 세계가 이제 입력값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제 지시체를 이제 외연 출력값으로 산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연적 문장의 내포는 어떤 세계를 논항으로 갖느냐에 따라 다른 외연을 갖는다. 한편 필연적 문장의 내포는 어떤 세계를 논항으로 하든 동일한 진리값을 산출한다. 우리 아까 이제 문장의 내포가 이제 논항으로부터 이제 외연을 산출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연적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아웃풋을 산출하죠. 근데 반면 이제 필연적 문장은 어떤 세계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든지 항상 동일한 아웃풋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함수로 따지자면 이제 필연적 문장은 좀 상수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2는 4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인 문장인데, 이때 이제 필연적 명제는 상수 함수이다. 그리고 또 요 우연적 필연적 구분 이제 상수 함수와 상수가 아닌 함수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는데, 요게 한정 기술구에 대해서도 이제 문장뿐만 아니라 적용될 수 있다. 이제 가령 이제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의 외연은 세계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3 다음에 오는 수라는 한정 기술구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든 4를 가리키죠. 이제 따라서 이런 점에서 전자는 우연적 한정 기술구, 후자는 필연적 한정 기술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논의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좀 크리키가 생각이 나죠. 이제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고정 지시어 같은 개념. 네. 그래서 이거 바로 이제 카플란이 이제 크리키의 고정 지시어 개념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살짝 그를 달리하는 이제 그런 직접 지시어라는 개념을 좀 내놓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키의 고정 지시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연적 문장이 참에 대한 비고정 지시어, 우연적 한정 기술구가 비고정 지시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참인 문장이 참에 대한 고정 지시어, 필연적 한정 기술구가 고정 지시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장은 여러 문장 성분이 구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죠. 이제 어떤 문장 성분들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조합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장들이 산출이 되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장의 내포인 명제에 대해서도 명제 성분들의 구조적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명제도 문장이 조합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명제 성분들 이렇게 조합돼서 이제 온전한 하나의 명제를 산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명제를 구성하는 명제 성분은 똑같이 이제 문장 성분의 내포일 것이다. 이제 문장의 내포가 문장의 내포가 명제듯이 문장 성분의 내포도 명제 성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따른다면 문장 성분의 내포는 외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의 명제를 구성하는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이라는 요 한정 기술구에 해당하는 명제 성분은 이중 초점 안경 발명하다 등의 개념들이지 이제 내포이지 이제 이 명제 성분이 이제 내포지 이제 외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술구가 지시한 대상이 외연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시체가 명제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프레게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의 그림입니다. 이제 근데 카플란은 좀 어찌 보면 크리키랑 비슷하게 좀 프레게랑 다른 식으로 주장해요. 이제 한정 기술구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뭐 지시어, 지표사 이런 경우는 명제 성분이랑 지시체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문장의 의미가 곧바로 지시체이다. 이제 그것이 가리킨 대상이 곧바로 의미이지 어떤 뭐
따로 이렇게 그 명제성분과 지시체가 이렇게 독립된 층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 다음에, 예. 혹시 프레게식 가능세계 의미론이라는 게 이게 왜 프레게식 가능세계 의미론인지 모르겠어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아마 이게 프레게 자체가 이제 가능세계 의미론을 어떻게 구성을 했다기보다는 네.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알론조 처치라는 그 논리학자가 네. 예, 프레게적인 그림을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게적인 이제 뜻과 지시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가능세계 의미론식으로 이제 그림을 구성한 것으로 좀 알고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프레게는 외연 함수성 원리를 주장을 했고 처치는 제가 아는 처치가 알론소가 예. 처치는 프레게에 반대하면서 이제 뭐 번역 논증 같은 거 얘기하면서 외연 함수성 원리가 틀렸다. 번역을 하는데 만약에 그 외연이 그러니까 프레게는 제가 알기로는 명제는 그러니까 외연들의 합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좀 정리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프레게는 내포보다는 외연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치는 거기에 반대해서 아닌가? 잠깐만요. 근데 프레게적이라고 하는 건 이유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게 프레게 기본 원리는 뜻, 의미가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내포가 외연을 결정한다는 근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려진 이 그림에서는 딱 그 구조가 나타나니까 프레게적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이중초점 암기를 발명한 그 사람이라는 이 한정기술구가 있는데 이 한정기술구에 의미가 있고 이 의미에 따라서 가능세계를 딱 집어넣으면 특정한 가능세계가 참것이 참것이 대상이겠네. 이 사람이 발명했다, 저 사람이 제퍼슨이 발명했다, 프랭클린이 발명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딱 프레게적인 구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 처치가 콰인을 비판했었네요. 네. 콰인이 프레게를 비판했었고. 예.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거 궁금한 거 좀 물어봐도 되는 거죠. 예. 일단 첫 번째로 맨 위에서는 이게 내포 외연 관계를 설명하면서 네네. 외연을 진리값으로 얘기를 했고, 네네. 근데 중반에 보니까 그 외연을 지시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왜 어떤 면에서는 진리값으로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시 대상으로? 예, 이게 문장에 해당 이제 문장의 외연은 이제 이제 진리값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들의 외연이 이제 지시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건데 2 더하기 2가 4라고 할 때 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삼진법이면 사실 2 더하기가 4가 아니잖아요. 11인가 그럴 텐데. 그러면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더하기 2가 4라고 그러니까 모든 필연적인 가능세계에서 필연을 참여하고 할 때는 뭐 절대적인 의미에서 양쪽 논리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인 참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삼진법에서도 2 더하기가 4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11이 아니라 삼진법에서는 1 돼 있고 3으로 괄호하고 3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4를 수랑 숫자랑 다른 다르니까. 방식인 거지 10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의 모양과 수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로 뭐 2 더하기가 4다 이런 것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참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제 생각에는 그걸 그렇게 믿는다, 공유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저는 약간 분석명제의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에 정의가 있잖아요. 그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생각에. 근데 이게 뭘 예를 들어서 이런 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총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총각이 결혼한 남자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원래는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그건 선언적 종합 명제로 했던 거 아니에요? 2 더하기 4 같은 거. 근데 뭐 이제 그거는 뭐 선언적 종합으로도 볼 수 있고 뭐 분석고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논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이 책 안에서 2 더하기 1을 하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예시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 이해는.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은 현대 수리 철학 같은 데서는 굳이 말하자면은 좀 분석 명제로 보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2 더하기 1은 하다. 이게 덧셈 같은 것들도 다 페아노 공리계에서 덧셈 정의하고 숫자 자연수 정의하고 한 다음에 그 정의로부터 따라 나온 거라서 분석 명제로 보는 쪽 특히 뭐 논리 실증주의는 그렇게 봤고 논리 실증주의 이후에 뭐 분석 종합 구별이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페아노 공리계에서 논리적으로 도출이 되는 그런 논리로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자세히 이해 못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죠. 저도 사실 별로 몰라요. 지금 얘기해볼까? 질문이 그 2+2는 4가 모든 세계에서 이게 항상 참이냐라는 제가 되게 엄격하게 사실 질문했다기보다도 어차피 제가 이해할 지금 역량도 안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성에서 참이라는 이해가 충분히 영미철학계에서 공유되는 걸로 그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는 이제 그거 그렇게 이제 뭐 수학적 필요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냥 우리 그 세미나 시작 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2+2가 항상 4가 정말 모든 세계에서 2+2는 4야? 뭐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그 수학적 필연성이라는 생각이 중요하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 필연성이라는 거는 이게 공유하거나 뭐 다수결이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사실 동의해요. 근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적어도 2 더하기 1을 4로 만드는 기본적인 공리계는 동의의 문제죠. 그럼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냐 말 거냐는 또 결정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2 더하기 2가 4가 되기 위한 무수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걸 4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전제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가능세계를 상정하니까 이게 당연히 2 더하기 2가 4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전 이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세계를 상정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능세계를 상정하는 게임이 룰이 이미 2 더하기 2는 4 같은 거를 필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 룰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려면은 어떠한 전제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 세계를 상정하는 게임이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와 논리 규칙이 다른 세계,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무너진 세계 다 상정할 수 있죠. 가능 세계를 도입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세계와 최대한 비슷하되 어떤 특정 몇 가지 조건만 다른 세계라고 그쵸. 상정을 도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계와 최대한 비슷하다는 게 어디까지인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자의적인 제가 거죠.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가능 세계가 그 말씀을 조금 제 생각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와 뭐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공리를 공유하는 집단인데 몇 가지 그 상황이 다른 그렇게 이해를 공유를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인 세계 좀 끔찍하지만 제가 여자인 가능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차별적 발언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여자인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자인 가능 세계를 상정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너만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꼭 공리의 문제고 뭐 그쵸. 사실의 문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되게 필연적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게 모호한 게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도 이거 할 때 아마 나는 필연적이다 이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자기는 실제 안 죽잖아요. 나머지 다 절반 죽을 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도 저게 필연적이지? 네, 근데 거기서는 necessary라고 안 하고 inevitable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았다고. 그래서 저걸 왜 필연적이라고 번역을 하지?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아무튼 네, 그렇죠. 필연적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네.
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연적이다, 가능하다라고 할 때 사실 이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맥락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이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적어도 이 설명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의미에서 주장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쵸. 예시를 들어보자. 우리가 보통 2 더하기 2는 4라고 다 인정하지 이 정도로 예시를 드는 거. 그 제가 아까 질문하려던 게 뭐냐면 프레게가 외연 함수성 원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프레게는 그 문장의 복합 표현들의 문장이 아니라 복합 표현의 외연이 그 복합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외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똑같은 예를 들면은 샛별과 화성 사이의 그 행성 지구죠. 근데 개밥바라기와 화성 사이의 그 행성 이것도 지구죠.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지구랑 똑같은 외연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같은 지시체, 즉 같은 외연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복합 표현의 외연은 그 구성 요소들의 외연으로 결정된다 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보면은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에 대한 이 성분이 네포라고 돼 있어서 네포, 이중 초점 안경 발명하다 등의 개념들의 네포라고 돼 있어서 제가 프레게는 그 복합 표현의 외연이 복합 표현을 결정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합 표현의 네포가 그 복합 표현을 구성한다 라고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프레게식인 거지? 그래서 어디 부분을 읽으시나요? 이거는 이제 발제문이요. 발제문. 이때 명제를 구성하는 명제 성분은 문장 성분의 내포일 것이다.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그 뒤에 이런 생각을 쭉 따른다면 네, 그 뒤에 쭉 문장 성분의 내포는 외형과 구별되어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예컨대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의 명제를 구성하는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에 해당하는 명제 성분은 이중 초점 안경 발명하다 등의 내포드 네네 그리고 네 교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명제 성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명제도 이제 복합 표현이니까 명제 성분은 성분이 성분의 결합이 복합이지 그것을 분석해서 쭉쭉쭉 한 명제 개를- 성분이라는 말 네. 자체가 애초에 내포니까 네. 이 문장은 그런 의미. 크게 의미가 있는 문장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초점이라고 하는 명- 건 안경 발명하다의 어떤 복합이 이제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명제가 예. 되는 거죠. 여기 등의는 뭐뭐 같은 서치에즈 이런 표현으로 쓰신 거죠? 등의. 예. 그러니까 네. 3 다음에 나오는 수 아까 그 교재에도 그렇게 나왔던데 3 다음에 나오는 수가 우리는 4라는 걸 알지만 여기 그 카플란 지표사 그 관련해서는 3 다음에 나오는 수는 3 다음에 나오는 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쳐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4라는 것은 외연으로 물론 이게 또 3 다음에 나오는 수가 당연히 4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명제를 구성하는 명제 성분 명제를 구성하는 성분은 내포가 맞죠? 명제가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근데 아니라 그거는 명제를 그러니까 제 말은 명제를 구성하는 명제 성분은 내포인 거는 알겠는데 네네. 문장 성분의 내포? 문장 성분의 내포가 그러니까 뜻 아니에요? 뜻?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문장의 의미, 이게 문장의 뜻은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마치 그렇듯이 이제 그 명제 성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명제 성분이 문장 성분이 표현하는 바는 이제 명제 성분이다. 문장 성분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명제 성분이 뜻이고. 예. 그렇죠. 명제 성분이란 단어. 이건 많이 쓰신 것 같은데. propositional component. 어쨌든 문장의 뜻이 그냥 네. 문장의 뜻이 명제니까. 제가 명제 성분이랑 명제를 문장 헷갈렸네요. 성분의 내포가 뜻이고. 네, 예.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로 정리하려니까 이게 그림이었으면은 좀 표가 있으면 쉬웠을 것 차라리 같긴 한데. 네. 내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프레게 같은 경우는 내포하고 외연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있죠. 있죠. 어떻게 볼까 이제 이렇게 뜻과 지시체가 이제 구분되니까 이제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김영관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는 애초에 그 단어의 뜻은 내포고 단어의 지시체는 외연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냥. 네. 그러니까 내포 외연이 뜻 지시체 그 구분하고 그대로 대응한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포가 뜻, 명제 그리고 수로적 표현에는 지시적 표현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뜻, 명제고 이제 지시체, 진리값.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레게 할 때 진리값이 왜 외연이냐. 그 프레게. 왜냐면 지시체랑 진리값은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났던 거죠. 그게 구분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프레게에서는 단칭어와 문장의 네. 지시체가 다르다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그때 첫 시간 때 조금 그쵸. 멈췄잖아요. 단칭어의 경우에는 그 지시체, 그러니까 그 지시하는 거는 뜻이 되지만 문장의 경우에는 그 지시체가 진리값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문장의 경우는 지시체 진리값 맞고 예. 단칭어의 경우에는 지시체가 대상이죠. 대상이 예. 뜻이 아니라. 네. 네. 근데 그 대상이 어떤 측면 아닌가요? 아니요, 뜻이 그건 아니- 대상이 뜻이- 최소한 그건 뜻이죠. 뜻.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니까 지금 여기서의 어떤 단칭어의 지시체냐 아니면 문장의 지시체냐에 따라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프레게한테는 내포 외연이 구분이 있죠. 근데- 뜻과 지시체 구분이 사실 내포 외연의 구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항과 우항의 그 구도는 똑같은데 이 좌항과 우항이 뭐냐? 단칭어로의 어떤 좌항과 우항이냐 아니면 문장의 좌항과 우항이냐는 거죠. 전 지금 그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진리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얘는 어떤 프레게식 모델은 갖고 오는 거 아닌가요? 카플락이 반대하는 프레게적인 그쵸. 가능세계. 맞아요. 딱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F 프레게식 가능세계 의미도 있죠. 예. 프레게가 가능세계. 가능세계 이론을 프레게적으로 해석하면 네. 이런 식으로 예, 프레게적으로 나와요. 구성을 네. 해가지고 한 가지 갖고 여쭤볼게요. 좀 헷갈리세요. 여기 보면 지시체가 명제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프레게 입장에서는 외연은 명제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문제는 내포가 없잖아요. 명제 자체가 내포니까요. 예. 진리값이 명제 자체는 아니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혹시 괜찮으시면 5-2로 예, 넘어갈게요. 아 근데 직접 지시하기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프레게가 내포가 외연을 결정한다고 했나요? 그쵸. 뜻이 지시체를 결정한다. 의미가 지시체를 결정한다. 함수가 있고 그 함수 안에다가 가능세계를 딱 집어넣었을 때 진리값이 짝짝 찬 것이 나온다. 함수가 있고 거기 대상을 집어넣는다고 했나? 뭘 집어넣는다고 했나? 대상이 결정되는 건데 그럼. 제가 그래요. 너무 어렵다. 저는 이제 왜냐면은 프레게는 오직 외연이 외연을 결정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주장했다고. 맥락에서는 내포가 외연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외연 함수성 원리가 그렇죠. 내포가 외연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외연이 외연을 결정한다. 근데 그거는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네, 그게 좀 구분이 안 돼서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네, 그거에 좀 약간 머릿속에서 좀 혼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의 어떤 한정 기술구가 같다 혹은 같은 것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할 때 적용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런가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두 개의 함수가 같은 결과값을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아닌데 아니 이렇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연 함수성 원리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샛별은 예쁘다, 개밥바라기는 예쁘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수로적 표현도 사실은 그 외연과 내포가 있다고 봤어요 프레게는. 그래서 수로적 속성 예쁘다의 외연은 그 예쁨이라는 어떤 뭔가 그런 추상적인 그런 보편자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샛별은 예쁘다가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샛별은 예쁘다가 참이라고 해봐요. 그거는 이제 참은 왜 진리값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샛별이라는 그 지시체와 예쁨이라는 그 보편적 속성 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 외연이 결정되는 거다. 아, 이거는 이해됐어요. 네. 뭔가 다른 네, 다른 맥락,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해됐어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프레게는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대상, 그러니까, 어느 한 표현에, 내포는, 어느 한 표현에, 그러니까, 뭐, 그 문장이든 대상이든, 문장? 그 복합 표현의 외연이 구성하고 있는 표현들의 외연들을 가지고 결정이 된다. 네, 그 얘기고, 맥락만 주장하고. 그 맥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내포가 외연을 결정한다는 거는, 내포에 따라서 외연이 뭐 지시된다. 그건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언어의 세계 사이의 관계인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외연들 사이의 관계인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해됐습니다. 됐다. 네, 이해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혼란스럽네요. 네, 저 혼란을 줘서,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네. 아, 근데 어쨌든 맥락을 딱 두 개로 구분하면 네, 돼요. 네. 오케이. 예. 됐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5.2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이론. 에어컨. 네. 예,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가능세계의 이론을 이제 프레게적으로 구성된 가능세계의 의미론을 살펴봤는데, 그 카플란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식의 가능세계의 의미론이 이제 지표사를 설명하는데 이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표사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카플란은 이제 다시 이제 직접지시 이론가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직접지시 의미론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단칭어를 구성 성분으로 포함하는 명제, 단칭 명제의 명제 성분은 단칭어의 내포가 아니라 단칭어의 지시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프레게적 그림에서는 단칭어의 그러니까 명제 성분의 지시체하고 명제 성분이 완전히 구분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지금 카플란이 얘기하는 거는 그 단칭어, 적어도 단칭어 같은 경우는, 싱귤러텀 같은 경우는 그 내포, 그 명제 성분이 어떤 내포가 아니라, 단칭어의 내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칭어가 지시하는 그냥 대상이 그냥 직접적으로 명제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 뭐였더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잘생겼다 해서, 프레게식으로 갈 때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고유명에 해당하는 이제, 내포가 있고, 이제 내포가 이제 명제 성분으로 있고, 그 명제 성분들이 다른 것들과 조합돼서 이제 온전한 하나의 명제라는 문장의 내포로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카플란의 주장으로는 그냥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똑똑하다 이런 할 때 이 나라는 이 단칭어의 명제 성분은 지시체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시체가 이제 명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명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그 지시 대상이 직접적으로 명제를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 좀 되게 프레게랑은 달라지죠. 호환이 되는가요, 문제가? 예. 내포가 외연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한글은 잘생겼다 이러면은 김한글의 뜻으로 1994년 10월 9일에 태어났고 마포 대흥동에 살고 있고 그런 게 김한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바로 김한글로 예. 박아버린다. 예. 네. 그러니까 김한글 자신이 이제 명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되는 이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상당히 읽으면 요 부분 좀 개인적으로 되게 쇼킹한 주장이라고 생각됐는데, 그래서 카플란은 이제 프레게적 모델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지시체 자체가 명제 내의 요소라고 간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프레게 이론에 의하면 지시체는 단어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단어가 뜻을 매개함으로써 비로소 지시체를 지시한다. 그렇죠? 따라서 단어의 지시는 간접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명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뜻이지 지시체가 아니다. 이제 반면 카플란은 이제 단어가 대상을 이제 뜻을 통해 간접 지시하지 않고 직접 지시한다고 봅니다. 이제 특히 단칭어는 개체를 직접 지시한다. 그래서 카플란의 그림에 의하면 의미는 언어와 세계 사이에 있는 추상체가 아니라 세계 자체에 속합니다. 예. 전형적인 직접 지시.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명제 요소라는 거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네.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이상한. 그쵸. 주장을 왜냐면 그쵸. 내가 명제 요소라는 나는 여기 있고 명제는 뭔가 추상적인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죠. 명제는 명제는 언어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대상이 이게 명제 요소라는 이 뼈와 살이 네. 좀 네. 예, 그쵸. 와, 내가 문장 성분이라고 거예요. 약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저기 있는 지시체는 참된 이론은 아닐까요? 힘든 이런 거. 그러니까 크리키랑 카플란이랑 같은 선상이에요. 네네. 카플란이 크리키를 왜요? 계승한다고. 그건 알겠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크리키도 아리스토텔레스 예를 들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 제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미를 매개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는 사실을 그쵸, 설명 그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는 뭐냐? 저기 있는 저 아리스토텔레스고 저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한 가능 세계에서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맥락 그 뭐냐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 바로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의미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저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이거든. 지시 대상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명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명제의 구성 성분이라고까지 하는 주장을 크리키가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받아들인 근데 거라고요? 크리키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의미는 그냥 지시체인 거다라고는 하죠. 구성 성분이라고 말은 안 쓰지만. 그렇죠. 지시체라고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제의 구성 성분이다까지도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 두 개가 크게 다른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뭐가 다른 뭐 건지. 그쵸 사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쟤다 저거다. 약간 그 설문지에서 그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테스트랑 비슷한 거 아닐까? 어떤 짜장면 A 설문지 체크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고르세요. 짜장면 딱 하면.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크리킹 거고 이제 후자가 뭐 근데 바로 짜장면 카플란인 좋아하는 거고. 나오면. 네. 이 계열이 같이 논의는 많이 돼요. 아, 같이 계열이라고 계열이랑 하는 카플란은 네, 항상 같이 논의는데. 근데 크리키한테 직접 물어보면 크리키는 또 나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또 막 그 사람 특성상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거 좀 잘하시니까 뭐 그러시긴 할 텐데 글쎄요 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두 개가 얼마나 다른가. 네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 글쎄요 약간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저거다. 저 사람은 문장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크리키나 카플란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가 뭐야라고 하면 저거다. 그럼 저거는 이 문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안에. 구성 요소 이 안에 있다. 구성 요소다. 그거는 크리키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지표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유명 자체가 여기서 지금 지표사가 된다는 건가요? 만약 여기서 네. 저는 이제 그 교재 읽을 때 카플란의 얘기를 이걸 여기 저기 나 네. 당신 이런 식으로 예. 대입하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 맥락에서는. 근데 이제 다시 크리키로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뭔가 특정할 때는 카플란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명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지표사처럼 네, 그렇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크리키는 고유명사는 고정지시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카플란은 바꿔 더블로 가. 네. 지표도 고정지시어다. 딱 그게 맞아요. 네. 더블로 가는 거예요. 네. 지표도 고정지시어야. 구성 지시어라고 하면 그때 카플란은 구별이 좀 흐릿해지니까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좀 논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직접 지시가 고정 지시를 포함하느냐. 다른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지시어가 직접 지시어이자 고정 지시어냐 아니면 직접 지시어이기만 하냐. 이 문제는 여기서는 조금 고정성하고 직접 지시를 개념적으로는 분리를 하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표어가 둘 다 가지고 있냐 아니면은 고정 지시는 아니냐
이 문제는 이제 좀 나중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고요. 직접 지시는 아니고 지표가 고정성을 갖고 있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요? 이 직접성을 얘기 안 하나? 맥락과 그쵸. 차이가 그러네요. 나오는 네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제가 거꾸로 어쨌든 얘기했네요. 네. 카플란 입장에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표사다는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지시하는 것처럼 지표사도 직접 지시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동의하겠죠, 크리키도. 네.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 고정 지시까지는 맞는데 직접 지시는 조금 네. 예.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책 읽으면서 예. 고정 지시는 직접 지시가 아니다 이게 좀 확실하게 써놔가지고 그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는 뚱뚱하다 그랬을 때 내가 말하면 화자인 나는 오지훈은 뚱뚱하다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나는 뚱뚱하다 했을 때는 그 나라는 의미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면에서는 고정 지시성을 갖지만 그 사람의 맥락 속에서는 예를 들면 그 배세선 선생님이 나는 뚱뚱하다 했을 때는 또 배재성을 지시하니까 고정 네네. 지시는 나라는 거는 화자를 가리키지만 그 나가 누가 됐을 때는 그 직접 지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정 지시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네. 타입이랑 토큰을 구분을 하거든요. 이건 에반스 할 때 나오는 건데,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네, 저는 여기까지 읽은 것만 터득을 네, 근데 타입이랑 토큰을 나눠서 이제 그러니까 나가 오지훈 선생님이 얘기하는 나와 제가 얘기하는 나는 쉽게 말해서 같은 타입이지만 타입 같은데 다른 토큰이다. 토큰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라는 토큰은 고정 지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네, 그쵸. 그거는 당연하지.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학단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네네네. 토큰으로서의 지표가 고정 지시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네, 뭐냐면 그렇게 토큰까지 나누면 이제 뭐 거의 그쵸 이제. 갈 거 다 한 거죠. 예. 네, 발제 중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끊었네요. 네. 그 지표사가 그러니까 이제 오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뭐 나라는 지표사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이게 지시체가 달라지잖아요.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그 굉장히 그 고정 지시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카플란이 얘기하는 이제 주된 구별이 이제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을 구분하는 거죠. 예, 그거를 한번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면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프레게의 이론에 의하면 그쵸? 지시체는 단어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단어가 뜻을 매개함으로써 비로소 지시체를 지시한다. 따라서 단어의 지시는 간접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명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뜻이지 지시체가 아니다. 반면 카플란은 단어가 대상을 직접 지시한다고 본다. 간접 지시가 아니라 직접 지시죠. 특히 이제 단칭어는 이제 개체를 직접 지시한다. 이제 뭐 고유명이나 이제 뭐 이런 지표사, 지시사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개체를 직접 지시한다. 그래서 카플란의 그림에 의하면 의미는 언어와 세계 사이에 있는 추상체가 아니라 세계 자체에 속한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뭐 카플란의 형이상학적 그림이 뭐 얼마나 더 타당한지는 뭐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프레게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부담은 덜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프레게 같은 경우는 뜻이라는 좀 그 제3의 것을 지칭함으로써 이제 언어와 세계 박제 외에 있는 좀 제3의 무언가를 좀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카플란에 이르면 이제 뭐 그런 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러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왜 프레게가 더 마음에 들지? 러셀도 마찬가지예요? 러셀도 뜻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바로 한정기술구가 그 지시체를 지칭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카플란 러셀에 가깝다고 내끼리 평가하죠. 이제 진정한 고유 이름은 이제 진짜 논리적 고유명사요. 한정기술구가 아니라. 네. 그쵸. 한정기술구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양화사 네. 문장함수 명장수인가? 라고 네. 했으니까. 네. 예, 그쵸. 네. 진정한 고유명사에 대해서 그쵸. 지시사에 대해서.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카플란과 이제 카플란이 이런 식으로 직접 지시 의미론을 도입한 비결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프레게 이론에서 한 대상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시죠. 예, 하나의 대상이 이제 동일한 대상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지시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리고 그 각각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갖는 뜻은 그 대상이 드러내는 이제 그 각각의 다른 측면들이었죠. 그래서 한 대상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의 지시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 카플란의 직접 지시 이론에서는 개체가 곧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에는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공지시 co-refer하는 단어는 이제 그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는 같은 뜻을 지녀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지시 대상과 동일시하는 이론은 프레게의 동일성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제 그쵸. 저도 이것 때문에 카플란이 조금 걸리는데. 아니, 그쵸. 하나의 대상이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왜 이거를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사실 동의는 안 되긴 한데 네. 약간 카플란 제가 뭐 카플란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플란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샛별과 계획바라기가 같은 지시를 가지고 있어도 네. 직접 지시니까 네. 직접 지시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직접 지시되는 대상은 눈으로 봤을 때 뭐 그 속성이 어떻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딱 봤을 때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딱 봤을 때 다르다? 네. 같아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카플란은 같아야죠. 아, 같은 같은 문제인 거죠 지금. 아, 틀킬했네. 사람마다 똑같은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의미를 내렸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죠. 그러니까 코리퍼 할 때. 코리퍼 할 때 코리퍼 할 때 같다. 그러니까 샛별과 개박바라기가 카플란한테 다를 수 없는 거죠. 그냥 같은 이제 거죠 그냥. 프레게의 동일성 아, 문제로 그러네요. 항상 네. 프레게는 같은 이게- 뜻.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굳이 프레게처럼 이렇게 막 뭐지? 샛별과 개박바라기로 안 가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김주용과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이는 김주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카플란은 그쵸, 너무 그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카플란뿐만 아니라 직접적 지시 이론가들 전부가. 예. 뜻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뜻을 부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는 것 자체를 어쨌든 프레게적인 뜻은 부정하지만 사실 네. 여기선 뜻이 지시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지시하는 단어는 같은 지시체를 어쨌든 지칭하는 거죠. 예, 뭐 뜻이라 그러든 의미라 그러든 뭔가 두 가지의 네, 사이에 간 정보 차이가 있는데 네. 정보 차이 설명 못하니까. 예. 근데 왜 자꾸 얘네들 이런 거에 집착하고 뭐랄까 계속 이 주장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아이디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게처럼 의미라는 그 매개적인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은 세계랑 언어 사이에 이상한 간격이 남고 의미라는 그 형이상학적 존재물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정당화가 필요하고 하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 간격을 세계랑 언어 사이의 간격을 없애버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제가 유럽 철학에 물을 먹어서 그런 현상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같은 것들이 그냥 다 그냥 망각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딴소리인데 그럼 현상학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뭐 드러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네. 예. 뭐 혹은 그런 걸 양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런 것 모드라는 말 써요. 네, 그렇죠. 존재 방식 양식이라고 써요. 그런 거를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해요? 그게 기본적인 거죠. 이 대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로 주어진다. 에즈 스트럭처에서 주어진다. 정당화를 할 필요가 네, 그냥 그걸 없죠. 기술하는 네, 거예요. 그냥 이렇다 이거는 여기서 너 출발하는 그러잖아. 이런 거. 근데 현상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지. 현상이 그렇게 그럼 주어져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양상이라든가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해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라는 그 거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왜냐면 정당화를 하려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면 정당화를 해야죠. 근데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주어지고 누가 그럴 수 있죠. 뭐 난 안 주어지는데 뭐 이럴 수 그러면 그 있긴 하죠. 지점에서 그럼 프레게는 어떻게 왜 이걸 정당화해야 되는 거죠? 아, 왜 분석 철학자들은 정당화를 하냐? 프레게는 그냥 현상학자들은 그걸 안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 제3의 의미가 있다라고 안 나누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자체가 항상 의미의 세계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세계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프레게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언어가 있고 저 바깥에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얘가 네 개로 해서 주어지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이제.
언어와 세계 사이에 의미가 하나 따로 있다라고 그러니까 언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언어와 세계를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보려고 했던 건 이제 프레겟이 모델인 거고 네. 현상학자들의 모델은 사실 이 둘을 그냥 구별하지 같이 않는 보는 거네요. 네, 같이 보는 거죠. 예. 뭐라 그래? 뭐 인터페네트레이트도 그랬잖아요. 뭐 상호 침투. 상호 침투 그런 말도 가끔 쓰죠. 상호 침투성이라든지 맨날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입장이죠. 현대 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콩택 레이아수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논변을 보고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현대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랑 세계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진 않죠. 프레게처럼 이렇게 구분하진 않고 물론 현대 철학이 더 범위가 넓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도 그 맞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비트겐슈타인, 뭐 그런 하이데거, 사람들은 뭐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크리피도 그렇고 여기 카플란도 그렇고 언어와 세계를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죠.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방식 중에 카플란은 이제 그냥 저기 바깥의 세계를 직접 지시한다라고 하는 거고 현상학 쪽의 입장에서는 야 언어와 세계는 애초부터 분리가 안 되고 바깥에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세계가 존재하는 거다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난 그게 되게 마음에 드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구성 요소, 문장 구성 요소로 네. 받아들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분 가리키면서 뭐 이렇게 희애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뭐 이렇게 키가 크다 이렇게 수라적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똑같이 가리켰다는 의미로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랑 다르게 표현되는 수라적 의미 그 두 개의 기본적으로 층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단칭어 그러니까 직접 지시한다는 게 어떤 수로적 표현도 직접 지시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기 가면 진리값의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배재성은 뭐 키가 크다,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그거는 이제 진리값의 문제로 가는 거고, 배재성이라고만 딱 했을 때는 딱 이 사람을 지목한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질문 드린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디스라고 가르치는 뭐 했을 때 지금 의미가 그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네. 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사실 하는 질문. 의미 그 의미가 실제로 뭘 말하는 건지. 나중에 데이비슨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그 의미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죠. 사실은 문장에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다는 뭐냐. 우리가 그 말을 계속 쓰잖아요. 의미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쓰잖아요. 이미 정말 이상해졌죠 문장이.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래서 그걸 진리 개념으로 대체하자는 게 이제 데이비슨식의 기획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맞는 직관 맞다기보다 하여간 뭐 많이들 느끼는 직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의미가 그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시적 의미 이론 쓰는 사람들이고 뭐 관념적 의미 이론, 내포적 의미 이론, 행동적 의미 이론 그리고 이제 데이비슨 얘기한 게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건 지시적 의미라고 그냥 받는. 네, 지시적 의미 이론인 거예요. 지시적 그냥 뭔지는 일단 직관이 안 서도 일단 지시적 의미. 네, 지시적 의미 이론의 네. 어떤 한 파인 거죠. 네. 사실 그게 가리키는 게 뭔 의미냐기보다는 의미가 이제 가리키는 거를 네, 이미 디파인이 그렇게 되고 의미란 지시다. 네, 의미란 지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장미란 굳이 얘기하면 가리킴이라는 의미네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의미는 가리키기나? 그쵸. 네, 의미는 의미를 예.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지시하지 않을 수도 지시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수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비존재 네. 문제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러셀이랑 그 되게 마이농 뭐 이런 문제도 마음에 나오고. 드네. 의미를 처음에 뭘로 상정하고 들어가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이제 아마 지시조건적인 거 하는 분들은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면 밖에 세계가 있고 언어가 있고 가리키니까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예. 사실 이제 현대에 이렇게 모델이 많으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죠. 저 이 말에 되게 감명을 받아요. 지시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유니콘은 예. 유니콘 문제. 네, 그런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커플런의 어떤 뭐 윤리관지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 발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동일성 문제. 예, 우리 이제 프레게의 동일성 문제에 맞닥뜨리게 네 가지 했고요. 맞닥뜨려버려서 예. 네. 그 일단은 이제 카플란이 이 문제를 제쳐두고 이제 직접 지시 의미론을 통해 지표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표사가 뭐냐? 이제 그 지표사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그 지시체가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단어들 이런 걸 일컫는데요. 이제 예컨대 이제 이것
저것, 그것, 나, 그녀, 지금,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표사인데 이제 요 논문 이름이 그 논문 이름이 지시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카플란 자신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처음에는 요 지시사라고 이제 demonstrative라고 논문을 썼는데 이게 논문 제목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목 바꾸지. 인덱시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플란의 논의가 이제 지시사라는 개념은 되게 한정적인데 이제 카플란의 논의는 이제 지시사에서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제 지표사 전체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이제 순수 지표사랑 지시사를 구분을 해요. pure indexical이랑 이제 demonstratives를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지시사는 뭐냐? 이제 이것 저것 이제 이것 저것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지시사란 맥락에 더하여 지목을 동반함으로써 비로소 그 지시체가 결정되는 단어. 저거 봐 저거라고 하면은 근데 단어 자체만으로는 지시체가 결정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으로든지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저거 봐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대상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손가락으로든지 뭐든지 이렇게 딱 가리키는 행위를 이제 지목이라고 저는 번역했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것이라는 단어와 함께 요 데몬스트레이션을 동반을 해야 이제 비로소 지시체가 온전히 결정되는 것. 이제 이걸 이제 지시사라고 한다. 이제 데몬스트레이티브스라고 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그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굳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아도 이제 지시체를 결정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이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pure indexicals, 이제 지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표사에 관한 탐구인 건데. 예. 지시사로. 그쵸. 그러네요. 지표랑 지시상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좀 혼동을 조금 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카플란이 다른 이제 다루지 않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153쪽에 이제 지표사들이 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53쪽 5.3 바로 이전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뭐 조는 가게 갔고 거기서 그는 샌드위치를 샀다. 여기 이 문장 보이시죠? 여기서 그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당연히 존을 가리키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상 존을 대체하는 대용어로서 이제 그가 쓰인 건데 이제 카플란이 얘기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쓰인 게 아니고 이제 뭐 나 진짜로 이렇게 직접 지시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뭐 별 문제 없으시면 이제 5.3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표사에 관한 두 원칙. 이제 카플란은 이제 지표사 이론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원리 1이랑 원리 2는 이제 원리 1이랑 원리 2는 이제 카플란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원리 1 순수 지표사의 지시체는 맥락에 의존하며 지시사의 지시체는 연계된 지목에 의존한다. 데몬스트레이션에 의존한다. 이제 원리 2 지표사는 순수 사용에서든 지시사적 사용에서든 직접 지시적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원리를 이제 카플란은 이제 자명한 원리라고 이렇게 깔고 이제 논의를 쭉 진행해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 1랑 원리 2를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제 첫째로 지표사의 지시체는 지표사가 발화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화자 A가 나를 발화할 때와 화자 B가 나를 발화할 때
이 두 나는 다른 사용 맥락에 속하므로 각각 상이한 지시체를 갖죠. 그쵸? 이제 그리고 둘째로 지표사는 직접 지시어이다. 이제 아까 카플란이 얘기했던 것처럼, 즉 지표사는 기술구와 같은 의미를 통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곧바로 대상을 지시한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이제 이쯤 가면은 이 직접 지시어 개념이 크립키가 이미 주장한 고정 지시어 개념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 아까 이제 오준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고정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은 같아 보이는데, 그 해당 단어가 이제 지시체를 고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이유에서 그 크립키와 카플란이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카플란과 크립키 모두 지표사 또는 이름이 기술구를 통해서만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가리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카플란은 직접 지시어가 고정 지시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고정 지시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나 직접 지시어와 고정 지시어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직접 지시어와 고정 지시어가 각각 대상을 지시하는 근거는 다르다.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즉 크립키는 이제 그 이름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이유를 대상의 기원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고정 지시어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대상의 이러이러한 기원을 갖는다라는 점 때문인데, 이거는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실이죠. 이제 반면 이제 직접 지시어가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요 A의 기원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는 형이상학적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제 뭐 어떤 사실 때문에 뭔가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지표사 뭐 나, 너, 뭐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론적 규칙 때문에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직접 지시어와 고정 지시어가 이제 갈린다는 겁니다. 예. 이제 요 차이를 이제 보기 위해 한정기술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정기술구는 고정 지시어는 될 수 있지만 직접 지시어는 될 수 없다. 예컨대 A와 B의 자식인 그 사람이라는 한정기술구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므로 고정 지시어이다. 그러나 이 기술구는 직접 지시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기술구의 지시는 그 대상의 기원이 필연적이라는 형이상학적 사실 때문에 보장되지 기술구에 관한 언어적 규칙 때문에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크립키를 이제 카플란이 원문에 크립키를 비판을 하고 넘어가요. 이제 이 고정 지시어 개념이 굉장히 뭔가 좀 혼동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제 크립키도 보면은 제가 크립키 원문 그 이윤과 필연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권리상의 고정 지시어와 사실상의 고정 지시어라는 이제 크립키의 구분에 이제 좀 들어맞는 거죠. 이제 표현의 의미론적 규칙에 의해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 이제 직접 지시어, 이제 카플란의 의미에서 직접 지시어는 이제 권리상의 고정 지시어인 반면, 위의 한정기술구처럼 이제 형이상학적 사실에 의거해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은 이제 사실상의 고정 지시어다. 이렇게 그 고정 지시어랑 직접 지시어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카플란은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그림을 통해 직접 지시어와 한정기술구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래서 직접 지시어가 포함된 문장은 단칙 명제를 의미하는 반면 한정기술구가 포함된 문장은 일반 명제를 의미한다. 그 이제 러셀이 이제 크립키 비판하면서 한정기술구랑 그 이제 이름을 엄격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크립키가 그랬나요? 뭐 크립키가 러셀을 비판하는 그랬었나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랑 유사하게 이제 직접 지시어가 포함된 문장은 이제 단칙 명제를 의미하는 반면 한정기술구가 포함된 문장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제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지시체가 아니라 일반 명제다. 이제 단칙 명제가 아니라 일반 명제다.
이제 그리고 직접 지시어의 명제 성분은 지시체인 반면 한정기술구에 해당하는 명제 성분은 여러 속성이 결합된 복합체이다. 설령 한정기술구를 주어로 갖는 문장이 단칙명제처럼 보여도 그 문장은 단칙명제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김주용이랑 기술구를 뭘로 쓸까? 지금 7월 11일 생일이고 95년에 태어난 그 사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일이신가요? 그냥 생각이 나서 이거 노림수인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지금 오늘 7월 9일입니다. 노림수였구나. 이제 선물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방금 지금 방송으로 방금 친구들이 오늘 제가 생일인 줄 알고 막 생일 축하한다고 대가 짓길래 어쨌든 또 이런 어쨌든 그런 한정 기술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일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김주용이랑 1995년 어쩌고저쩌고인 사람 이제 요 두 가지 표현의 의미가 같아 보이는데 이제 이제 좀 엄격히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김주용의 의미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김주용인데, 근데 반면에 1995년 7월 11일 생일인 그 사람은 요 표현은 김주용이라는 지시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1995년 7월 11일 생일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인 속성들로 이루어진 이제 보편적인 속성들의 복합체라는 점에서 요 이름과 기술구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정기술구와 단칭어는 이제 구조적으로 다르고, 마찬가지로 한정기술구를 포함한 문장과 단칭어를 포함한 문장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제 화자의 관점에서 기술과 직접 지시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이제 한번 예시를 또 보면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된 명제에서 화자가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나라라기보다는 2014년 월드컵, 우승, 나라 등의 속성들이 결합된 복합체이죠. 한편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지표사가 사용되었죠. 네. 화자가 파악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나라죠. 이런 이론에 따르면 직접 지시가 일어나지 않은 문장에는 아무런 명제도 없다. 이제 아까 얘기가 됐듯이 지시하지 않는 직접 지시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설명하려면 이제 지시에 실패한 실패하는 문장이나 지시에 실패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가령 이제 환각을 보고 이 호랑이가 크다라고 말했을 때 이 문장에 해당하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나요? 지금 이 카플란이 얘기한 이 직접 지시어도 크리키의 그것처럼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가 상황이랑 사용 맥락을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되면은 그게 먼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나라는 이제 지표사도 이제 어떤 맥락에서 발화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죠. 이제 지시하는 대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정 지시어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일단 이제 사용 맥락이랑 평가 상황을 구분하고 나면, 그러니까 일단 나는 배고프다라는 문장은 누가 발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이 진짜로 표현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김주용이 나는 배고프다라고 발화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사용 맥락이죠. 요 사용 맥락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제 이 나라는 지표사는 김주용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를 한 거고,
지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하나의 사용 맥락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 사용 맥락 속에서 그 명제는 이제 그 모든 평가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플란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 화자의 관점에서 이 단락에서 사실 지금 내용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네네. 사실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세계적 나라이다라고, 이 나라라고 이렇게 직교사를 사용해서 직접 지시가 일어나는 문장은 의미가 있지만, 네네.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이다라는 문장에서는 네네. 그 속성들이 결합된 2014년 월드컵 우승 나라들의 등의 속성이 결합된 복합체이지, 그것이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처럼 전개되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 호랑이는 크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호랑이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호랑이는 크다 했을 때는 진짜 뭐 문장에 해당하는 명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이 앞에서 나온 내용이 약간 이 호랑이는 크다와 좀 비슷한 것처럼, 또는 그 어떤 결합된 복합체는 그것이 마치 어떤 지시를 바라는 것처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술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 따르면 이전 내용이랑 이런 이론에 따르면 이후 내용이 사실은 좀 다른 맥락이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같이 붙여져 가지고 혼돈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무슨 내용인지는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나라는 살기 좋은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이다 라는 사례랑 이 호랑이는 크다는 사례는 다른 용어라는 게 선생님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이다, 이거는 카플란의 그 개념, 카플란이 정리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일반 명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이건 카플란.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한 단락에 같이 나오니까 좀 약간 감동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 단락을 끊으면 조금 더 좋은데. 일단 말씀 잘. 그러면은 다들 괜찮으시면 이제 5.4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이제 핵심적인 지표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분이 이제 카플란에서 도입이 되는데요. 고정 지시어와 직접 지시어는 이제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을 구별함으로써 보다 엄밀하게 구분됩니다. 사용 맥락은 문장이 발화되는 시간, 장소, 발화자 등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편 평가 상황은 명제가 참이나 거짓인 가능세계입니다. 이 두 개를 엄밀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카플란의 요 지시사라는 논문 전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 맥락은 문장을 통해 명제 성분을 결정을 하고, 평가 상황은 고정된 명제 성분들이 결합된 그 명제에 관해 진리 조건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맥긴의 문장을 보면 이 맥락은 어떤 명제가 표현되는지를 결정하는 반면, 상황은 그렇게 표현된 특정 명제가 세계 속에서 참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사용 맥락에 따라 문장의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점 때문에 이제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제 나는 존재한다는 누가 발화하든 참이지만, 발화자가 바뀔 때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문장에 표현하는 명제는 다르죠. 이제 요게 이제 그 사용 맥락이고, 이제 그 뭐 김주용이 나는 존재한다라고 뭐 발화를 했을지, 아니면 뭐 유석형이 윤유석은 나는 존재한다고 발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사용 맥락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각기 다른 사용 맥락들에서 이 발화되는 문장은 이제 설령 그 문장의 형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의 의미는 각기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문장이 표현하는 바는 문장의 명제인데, 그죠? 근데 그
나는 존재한다를 이제 김주영이 발화했을 때랑 윤유혁이 발화했을 때는 그 문장은 같더라도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다른 거예요. 그쵸? 이제 한편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용 맥락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주영이 이제 뭐 나는 존재한다고 발화했다 하면 이제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일단 고정적으로 정해진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문장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지를 결정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문장에 대해서 뭐 이게 이런 세계에서는 참이고 저런 세계에서는 거짓이고 이런 식의 그 평가 상황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플라는 이제 가는 세계의 의미로 이제 크리키의 가는 세계의 의미론을 비판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제 이게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가는 세계의 의미론은 평가 상황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쵸? 이제 어떤 가는 세계에서 요 명제가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지를 이제 고려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는 세계의 의미론이 놓치는 것은 이제 사용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가는 세계의 의미론은 모든 언어 표현을 무맥락적으로 취급하며 지표사처럼 이제 맥락 민감적인 표현들,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표현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카플란의 이제 가는 세계의 의미론 비판입니다. 근데 네네. 제가 궁금한 게 그 가는 세계 의미론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는 세계 의미론이 일단 사용 맥락의 존재를 간과한다는 게 어떤 네네. 의미인지 어떤 맥락인지 뭐라고 그러지? 의미 맥락의 존재는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가는 세계의 의미론에서 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 나는 배가 고프다는 누가 발화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데 가는 세계의 의미론이 상정하고 있는 뭐 그 구도만으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동의가 되는. 저는 동의가 되는. 두 개를 구분한 다음에 사용 맥락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세계 의미론을 그렇게 돼야죠. 쓸 수가 있죠. 여기서 나라는 게 도대체 누구인지, 김주용인지, 김지인지, 윤일석인지 뭐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가는 세계 안에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165쪽의 뒷부분에 보면은 예. 프레게는 수학의 언어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수학의 언어는 맥락 독립적 언어이다. 이 때문에 프레게가 된 사례는 모두 1차원적인 의미론에 적합한 즉 맥락 독립적인 이름과 기술구였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죠. 맥긴이 그래서. 예, 근데 가는 세계 의미론이랑 프레게는 또 달라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게 프레게의 이론을 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화시킨 다음에 논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한 건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가는 세계 의미론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예. 뭔가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좀 뭔가 좀 타당하게 들리는 비판 같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막 써. 예. 그죠. 예. 정치를 하면 예. 나는 그죠. 일단 뭐 넘어가 보자면 그 카플란에 의하면 지표사의 맥락 의존성과 지표사의 직접 지시적 성격이라는 이제 두 가지 원칙. 이 두 가지 원칙 그 아까 위에 이제 카플란이 이제 원칙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 원칙으로부터 이제 지표사가 두 종류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성격하고 내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릭터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특성이라고 번역 예. 했네요. 예. 캐릭터라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좀 이게 딱 와닿진 않죠. 카플란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원문 보면서 캐릭터 성격이구나 이러고 쭉 정리를 하다가 여기는 특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성격 먼저 보시면 이제 성격은 이제 지표사가 어떤 상황에서 발화되는가 상황이라고 하지 맙시다. 어떤 맥락에서 발화되는지에 상관없이 단어가 갖는 이제 의미
이제 문자적 의미라고 하는데 이제 예컨대 나라는 지표사는 발화하는 화자를 지시한다 라는 규칙이 이런 의미론적 규칙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나가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유효한 규칙이죠. 그리고 그래서 요런 나는 발화하는 화자를 지시한다 같은 규칙은 이제 요런 규칙을 일컬어서 이제 지표사의 성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지표사가 언어 속에서 갖는 어휘적 의미 내지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셨는데 여기 네네. 나는 발화하는 화자를 지시한다. 이거는 들여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여쓰기가 안 돼 있나요? 네, 여기 그 뭐지? 제 거는 들여쓰기 안 나와가지고. 아, 네, 여기는 그냥 제일 앞에 나와. 아, 네, 들여쓰기가 돼 있으면은 좀 더 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예, 맞네요, 이거. 예, 나중에 한번. 예, 감사합니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예, 성격은 이제 프렉의 뜻 개념이랑 좀 얼핏 유사해 보이는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프렉의 뜻은 이제 지시체를 결정하죠. 근데 성격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발화하는 화자를 지시한다라는 규칙만 가지고는 나라는 지표사가 무엇을 지시한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제 반드시 나가 사용되는 맥락과 결합되어야만 이제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사의 성격은 지시체를 결정하는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 조건이 아니며 사용 맥락과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대상을 지시합니다. 네. 그래서 지표사는 그 다음에 내용인데요. 지표사는 성격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용 맥락 속에서 어떤 명제를 표현하죠. 예, 하나의 사용 맥락이 정해지면 하나의 명제가 표현됩니다. 이때 지표사가 표현하는 명제의 내 구성 성분이 바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표사의 내용은 지시체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성격과 내용은 다음에 두 가지 지점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표사의 성격이 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나라고 말하든 B가 나라고 말하든 나라는 지표사의 성격은 같죠. 지표사가 갖는 문자적 의미는 같은데 이제 누가 발화했느냐에 따라 지표사의 내용은 다릅니다. 네. 둘째로 지표사의 성격이 다르면서 내용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나라고 말할 때의 나랑 B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A를 가리켜서 너라고 말할 때 이제 나와 너라는 지표사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갖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격과 내용은 서로 독립적인 의미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카플란에 의하면 지표사는 프레게에서처럼 단일한 뜻을 갖지 않고 성격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의미론적 층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는 프레게에서 뜻이 무맥락적으로 지시체를 결정하는 반면 지표사가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제 맥락 민감적인 이제 지표사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그 성격이랑 내용을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프레게는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를 결정한다고 봤지만 카플란의 지표사 이론은 단어의 의미 구성이 그 자체로 지시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 이렇게 이제 내용이랑 성격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그러니까 뭐 내용 성격 구분했다. 네네. 그리고 맥락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네네. 내용을 나눴다 그거죠. 네네네. 예. 그냥 성격 내용 그 단어가 별로 어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좀 그렇죠. 예. 네, 사전적 의미 아니 맥락적 의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철학에서 혹시 속성은 무슨 말로 번역이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퍼티도 되고 어트리뷰트 예, 어트리뷰션 예. 이런 것도 쓰고 애트리뷰트나 프로퍼티. 예. 속성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질문한 게 근데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맥락 아닙니다. 다시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터미네이터요? 일종의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속 세계 안에서 네네. 존 코너 하면은 일단 2029년 저항군의 사령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가는 세계 터미네이터 5로 가면은 존 코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 코너라는 것을 지칭할 때는 맥락 우존적이지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안에서는 그 맥락 안에서는 존 코너가 누구라고 딱 지칭이 되지만 존 코너가 사령관이다라는 어떤 진리값 자체는 터미네이터 2 안에서는 맞는데 터미네이터 5로 가면은 없는 존재니까. 아, 네네. 약간 이게 이렇게 존 코너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가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그 크리티적인 입장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왜냐면 카플란은 지시사에 더 중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더 네, 중요해서 네. 오히려 크리티가 이제 고유명사를 그런 방식으로 가는 세계로 설명하잖아요. 그 카플란이 이제 여기에는 자세히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원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뭐 비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크리티는 이제 고정지시어가 모든 가능 세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 코너는 존 코너인 거죠? 예예. 응. 그 모든 가능 세계에서 존 코너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존 코너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 세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똑같은 존 코너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제 요런 문제가 좀 이제 고정 지시어에서는 이제 좀 불명확하게 남는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을 구분을 하고 나면 예. 지시사에 대해서 존 코너가 나는이라고 말한 상황이면 그냥 네. 명령을 먼저 고려하면 예예. 이제 이미 명제가 확정이 되고 예, 존재하지 맞습니다. 가는 세계들만 딱 남게 되고 네, 거기서 네. 이제 네. 평가가 가능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맞게 이해한 어떻게 건지 질문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가능세계 의미론이 사용 맥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는 잘생겼다라는 문장에 있어서 가능세계 의미론은 내가 잘생겼을 가능성, 내가 잘생기지 않았을 가능성, 뭐 어떤 가능세계든 내가 잘생긴 가능성이 있으면은 참이라고. 근데 어제 나랑 가능 세계들만으로는 거기서 나라는 게 나라는 근데 지시하는 참이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면 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능세계 의미로는 더 이상 답을 못 해줘. 뭐 내가 있을 가능성 없을 가능성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내가 실제로 누구냐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나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가능 세계만에서는 가능 세계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도 내가 김한글일 가능성, 김진희인 가능세계 막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설명은 못 한다는 거죠. 예. 내가 나라고 하는 말의 지칭 대상이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는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는 그 나라고 하는 지칭 대상이 갈라지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은 대상을 지시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정지시어가 맞다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고정지시어를 거부하는 가능세계 의미론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잘생겼다는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게 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가 이제 사용 맥락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반 네. 보편자로서의 나라는 아니 보편자는 아니고 이제 그냥 그 발화자가 누구든지 어쨌든 그거는 항상 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인간 보편자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맥락이 있지 가능 세계 않을까 안에서 해서요. 나라는 대상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김한글이 존재하고 뭐 배재성이 존재하고 이렇게는 존재하겠지만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나라는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말씀하시는 거는 나라는 그 언어 자체는
없죠. 그거. 그 특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고정 지시어든 아니든 그거랑 상관없이 근데 지시 예. 전제하고 가능성의 의미론을 함께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지시주의를 보니까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그 카플란의 설명으로는 그 직접 지시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이 될 건데 이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 내가 존재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일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자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카플란의 설명은 이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화자가 이미 발화할 때 이제 사용 맥락 속에서 나라는 이제 이것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사용 맥락 속에서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 맥락 속에서 이미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평가 상황에 개입을 하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시체가 뭐 이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가는 세계에서는 무엇을 무엇을 지시체로 할당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용 맥락 속에서 이제 무엇을 지시해야 되는지는 이미 결정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상황에 개입을 하니까 이제 지시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제 평가 상황 속에서 지시체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시체가 사용 맥락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근데 사용 맥락에서 그 지시체가 나가 발화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용 맥락 속에서 무조건 발화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발화자라는. 특정 기만글이 이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존재라는 거에 사용 맥락. 나에다가 기만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만글이 딱 고정되고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가능 세계 안에서 진짜 기만글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따라볼 수 있는. 그러면 또 가능 세계 의미론을 그거는 평가 상황이니까. 그건 평가 상황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 사용 맥락에서 나라는 게 기만글로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기만글이 존재하는 세계냐 존재하지 않는 세계냐를 따져봤을 때 이게 참것이 나오는 거죠. 지시사 이론, 지시사를 포함한 문장에 대해서 가능세의 의미론으로 해석을 한다 그럴 때 그 지시사를 포함한 문장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고정을 한 다음에 바꿔놓은 다음 가능세계. 근데 그 고정을 시키는 과정이 사용 맥락인 건데 가능세계 의미론자들은 그걸 그냥 고려를 안 했다. 그러니까 지시사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한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해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문장을 발화한 사람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발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용 맥락에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쵸. 평가 상황에서는 그게 기만글이 그렇게 발언했는데 기만글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맞아요. 그거네요. 이해됐어요. 예, 이제 직접 지시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이제 평가 상황, 가능 세계 차원에서가 아니라 바로 맥락 차원에서 이미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만글이 존재하지 않는 가능 세계에 관해서 그 지시체가 뭐냐를 할당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5.5 들어갈 차례인가요? 예, 5.5 가능 세계 의미 지표사. 초두에서 논의했듯 일반 명제는 문장의 내포로서 세계를 논항으로 해서 진리값을 산출하는 함수죠. 같은 의미에서 한정기술구는 이제 세계를 인풋으로 지시체를 아웃풋으로 갖는 명제 성분입니다. 한정기술구가 비고정 지시어일 경우 이제 가능 세계가 달라지면 다른 지시체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쵸? 이때 한정기술구의 발화 맥락은 결과를 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한정기술구의 의미는 맥락 독립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세계 의미로는 한정기술구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지표사가 없으면 이렇게 잘 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 지표사의 경우 이제 가는 세계 의미론이 적용되기 힘들다. 이제 지표사는 한정기술구의 명제 성분처럼 맥락 독립적인 내포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논의했듯 지표사의 의미 중 하나는 성격이죠. 근데 성격은 맥락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명제 성분을 결정하지는 않죠. 같은 이유로 지표사가 포함된 문장도 맥락 독립적으로는 어떤 명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표사의 성격은 고전적인 내포 개념과는 다르며 지표사의 의미는 한정기술구에처럼 세계를 논항으로 하고 값으로 지시체를 산출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표사가 지시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맥락과 결합되어야 하죠. 이제 성격과 맥락이 결합될 때 지표사가 포함된 문장은 비로소 명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카플란이 뭐 이런 식의 약간 등식 같은 걸 내놓는데요. 이제 성격 플러스 맥락은 내용이다. 뭐 논문에도 나오나요? 예. 이제 그 논문에서는 방정식이 2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성격 플러스 맥락은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 내용이 곧 내포죠. 그래서 내포 플러스 뭐였더라? 세계가 진리가. 예. 저 이렇게 적어놓은 이거 아니에요? 느낌도 설명하잖아요. 네. 성격 플러스 맥락은 내용이고 이게 다시 여기 좌항의 변항으로 들어가서 내용 플러스 세계가 진리값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내포와 외연 간의 관계를 보면 이제 성격 플러스 맥락이라는 성격 플러스 맥락해서 이제 내포가 먼저 나오고, 이제 내포가 결정된 다음에 이 내포가 이제 가능 세계랑 결합하면 외연을 산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래가 어떤 맥락이고 위가 예. 평가 상황인 거고. 네네. 네. 굉장히 문법적으로 이렇게 쪼개져. 그쵸.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문장 성분의 경우 이제 명제 성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문장은 이제 문장이 표현하는 이제 명제를 말하죠. 이제 그 고전적인 내포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그 카르나베 내포 개념처럼 그 내용은 세계를 논항으로 해서 진리값을 산출하는 함수이다. 그러나 내용이라는 함수는 맥락을 논항으로 해서 내용을 산출하는 함수인 성격이 결과값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결국 지표사의 의미 형성에는 성격과 내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 2가지 함수가 개입하며 카플란의 주장은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맡기는 이제 카플란의 의미론을 이제 2차원 의미론 또는 이중 측면 의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 지시체 차원만을 의미로 인정하는 러셀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카플란의 이론은 3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러셀에서는 의미층위가 지시체만 있고요. 이제 프레게에서는 지시체와 의미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카플란에서는 이제 지시체 플러스 성격 플러스 내용, 이렇게 이제 3가지 의미층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요 카플란과 프레게의 차이는 이제 명제의 조합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단순한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 사실상 무한히 많은 명제와 복합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프레게에서 복합 표현은 의미 조합성에 의해 산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반면 이제 카플란에서 복합 표현은 성격 조합성과 내용 조합성이라는 2가지 종류의 조합성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 성격과 내용은 2가지 독립적인 의미층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같으면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르면서 내용이 같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합성 역시 이제 상이한 종류의 완전히 상이한 종류의 조합성이 이 명제 조합성에 그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랑 프레기를 이렇게 굉장히 보면 교묘하게 짬뽕. 또 좀 굉장히 헷갈리는 게 카플라는 사실은 의미가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해서 직접 지시 이론을 주장했는데 네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마치 또 프렉의 의미에 대응하는 성격과 내용이라는 게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좀 읽으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렇게 단언하잖아요. 이거는 의미론적인 규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랑은 자기랑은 구별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의미론적인 규칙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논리실증주의자들만 보더라도 논리실증주의자들 중에서 카르막 같은 사람들 의미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미론이라는 영역을 기본론 같은 걸로 환원시켜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인정하게 되면 결국엔 또 프레게식의 의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특성과 맥락이 저도 읽을 때 뜻이 이게 아닌가. 그 카플란이 그 프레게를 좀 더 심화시킨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거를 저는 러셀이랑 프레기를 짬뽕에 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프레게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러셀을 받아들이면 지시체만 있으면 되는 건데 카플라는 의미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 지시체를 직접 지시하는데 네. 어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의 조합만 가지고서 지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들의 조합이라는 게 사실 의미 차원이잖아요. 의미 차원에서 뭔가 그 결정이 되면은 지시체가 지시체가 지시된다니까 사실 이건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그 언어들의 조합이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프레게적인 의미랑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다르겠지만 근데 원리상으로 프레게가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언어들의 어떤 뭔가 어떤 규칙성에 의한 조합이 의미를 규정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우선 프레게랑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의미가 프레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시체의 어떤 측면을 뭐랄까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측면만. 네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 의미와 지시체의 동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의미와 지시체의 간극을 없애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직접 지시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성격은 뭐냐? 성격이라는 건 뭐고 내용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되겠죠. 사실 그걸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기억으로는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이 지시사가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규칙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 한정되는 건지 캐릭터라는 게 아니면은 더 넓은 의미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 범주 실제로 포함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성격은 그냥 사전적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성격하고 내용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시체가 그쵸, 결정이 그쵸. 된다는 거니까 이거 결국에 프레게가 말했던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원리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카플란 본인은 이 성격과- 단어의 의미는 저 지시체일 뿐이다. 지시체 말고 다른 의미 차원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보면 사실은 의미가 지시를 결정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아까 뭐 성격이 저기 있지 않냐? 특성과 맥락이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는 성격과 맥락이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예. 내용이 지시체랑 또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교재에서 보면 내용은 지시체를 포함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161쪽에 보면.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지시체를 결정한다, 내포가 외연을 결정한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유석 형이 말한 것처럼. 160 맞아요. 161쪽 윗부분 보면 앞서 세 번째 줄에 앞서 보았던 프레게에 따르면 뜻은 사용 맥락과 무관하게 지시체를 결정하고 뜻과 달리 특성은 지시체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 맥락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예, 그거는 맞는데 이제 그거는 맞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유석이 형 말을 전 좀 동의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프레게는 뜻이 지시체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 카플라는 이제 뜻 플러스 맥락이 지시체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 뜻과 맥락이 결정한 게 아니라 맥락과 특성이 의미를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특성이 뜻과
그렇게 다른가? 한마디로 말해서 프레게로 가면은 지표사도 결국엔 그 뜻 아니냐. 프레게한테 가면은 지금 카프란이 말하는 지표사를 굉장히 중시해서 말하고 있는데 프레게한테도 가면은 그 지표사가 결국 뜻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프레게가 지표사를 용인 안 했을 뿐이지 그냥 프레게도 아마 물어봤으면은 지표사의 뜻은 그때그때 사용 맥락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네 그게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냐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막 프레게에 대해서 비판이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비판이 프레게 이론을 막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프레게 너 이거 빼먹었어 그냥 이 정도라는 거죠. 네 이거 빼먹었어 이 정도 아니냐 프레게 논리나 어떤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굉장히 제 의견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카플란의 이 이론이 러셀적이냐 프레게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저는 환원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걸 러셀적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러셀도 근데 그 러셀적이라는 것도 러셀이 이제 고유명사가 그러니까 논리적 고유명사랑 일상적 고유명사를 구분을 하잖아요. 러셀이? 네. 그러면서 일상적 고유명사는 사실은 위장된 한정 기술구다 하면서 그렇죠. 기술 이론을 펼치잖아요. 그건 사실 프레게적이죠. 네, 그거로만 보면 또 프레게적이에요. 그래서 러셀과 프레게가 어떤 부분에서는 대비가 되지만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카플란도 러셀적이기도 하고 프레게적이기도 해요. 러셀도 프레게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네. 그건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랑 연관되는 내용인데 만약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성격이라는 그 특성을 넓은 의미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지시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사용 규칙에 아주 좁은 의미로 한정한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플란 방식으로 봤을 때 다른 의미의 매개 없이 지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성격하고 맥락이 의미하는 것이 성격이라는 거는 그냥 그 지시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규칙이고 맥락이라는 거는 지시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컨텍스트를 좁혀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사를 이렇게 써. 근데 그거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속성이 아니라 속성이 아니라 그 지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만을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라면. 근데 어쨌든 그 의미론적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프레게가 말했던 의미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해석한 거 아니냐 그런 거. 네 그렇게 될 수 근데 있어요. 그게 네. 프레게에서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용 아니냐. 지금 변희성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 되게 프레게는 동의하는데 그런 차이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메커니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데 논리 실증주의자들 중에서 카르막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의미론 자체를 통사론으로 환원시켜버리고 의미론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 의미론을 도입한다는 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어떤 지시로 환원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뭔가 이상한 걸 상정하게 되는 게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싫어했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카플란은 사실 의미론적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지시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모종의 규칙들을 상정하고 있고 그 규칙들이 지시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지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규칙이 있다. 네. 그게 성격이다. 그 규칙 자체는 사실 이렇게 지시만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애매한 거거든요. 몇 개는 제 느낌일 수는 있는데 맥킨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굉장히 뭔가 대상 귀속적인 그런 규칙으로 프레게의 경우에 그렇게 설정하고 지금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렵네. 하여간 그냥 어떤 측면에서 보냐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런 의미론적 규칙들의 의미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 의미론적 그 얘기를 규칙들의 하는 의미가 지시만으로 결정이 되냐라는 이상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제가 근데 여기 보면은 32페이지 보면 우리 교재 뜻이 지시체의 32페이지요. 제가 이제 유석이 형 의견이 좀 의견 힘을 실자면 뜻이 지시체의 측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다.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그 측면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프레게의 뜻 개념도 사실은 속성 자체가 아니라 그 속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성과 맥락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긴 아니 하지만 부분도 조금 차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굉장히 대상 관련된 걸로 느껴지는데 지금 얘기하는 순수 지시 그 지표사 같은 것들은 정말 대상하고 사실 무관하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의무론적 규칙이라는 걸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제 그거는 네. 동의가 돼요. 그건 동의가 되고. 네. 근데 어쨌든 네. 때문에 잠깐만요. 아 지금 2분 동안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요 마지막 챕터가 저 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오늘과 어제. 예, 오늘과 어제에 관한 카플란의 견해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오늘과 어제 역시 지표사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이제 맥기엔의 비판, 카플란의 이론은 난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목요일에 내가 오늘 비가 내렸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을 지시하죠. 근데 한편 내일 이제 오늘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 이제 같은 뜻이 아니죠. 이제 같은 명제가 표현되지 않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제 비가 내렸다라고 말해야 이제 같은 말을 하는 셈이 됩니다. 이제 이를 카플란의 이론으로 설명하면 오늘과 어제는 다른 성격을 갖지만 각각의 사용 맥락 속에서 같은 내용을 갖습니다. 이제 카플란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오늘과 어제는 같은 지시체를 이용하므로 동일한 의미여야 하죠. 근데 이게 반직관적이라는 이게 이제 맥긴 비판입니다. 이제 오늘과 어제는 같은 대상을 지시할 때조차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프렉의 동일성 문제는 바로 이 논점, 두 표현이 같은 지시체를 산출한다고 해서 양자의 명제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한편 오늘과 어제는 각각의 문장에서 말해진 바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의미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렸다와 어제 비가 내렸다를 이게 그냥 딱 문장만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잖아요.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카플란에 따르면 이제 그 목요일에 오늘 비가 내렸다는 금요일에 어제 비가 내렸다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단어의 의미랑 이제 그 말해지는 바랑 이제 표현하는 명제랑 상당히 근본적인 수준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예, 문자가 명제와 이제 근본적인 수준에서 분리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말해진 바는 이제 카플란의 틀에서 성격도 내용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카플란 이론에서 이 문제점이 말이 발생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떤 의미 규칙성만 가지고서 어떤 지시 대상을 고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랄까 너가 말하는 어떤 규칙만 가지고서 동일 대상을 지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주영이가 제가 생일이 7월 11일인데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랬는데 저는 오늘 며칠인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이 형이 오늘 7월 9일이야 하면 모레네. 근데 만약에 주영이가 모레가 제 생일이에요 이랬으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월 11일은 뭐 내 생일이다 라는 문장과 모레가 내 생일이다 라는 문장은 뭐 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카플란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시험 언제야? 내일 이런 거랑 뭐 날짜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너 시험 이게 어감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정보 정보값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어감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근데 말해지는 바는 일종의 의미 차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의미가 다른데 지시체는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여기는 어제나 오늘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미는 같은데 근데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카플란은 이 의미는 같은데 뭔가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할 만한 장치가 있느냐 했을 때 성격과 내용만으로는 없지 않냐. 그걸 제가 이제 어감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